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신가요? 어, 아무튼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고비를 잘 넘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약이 되게 하는 영양주리와 음식, 어, 약선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조화와 균형의 약선에서 약선이 얼마나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만약에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건 끝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역시 질병의 상태, 건강하지 못한 상태, 허약한 상태를 뭘로 규정하고 있냐면은 어,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서양과학에서는 뭐 바이러스의 침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이러스와 뭐 미생물, 어,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규정을 하지만 크게 봐서 동양과학에서는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와 균형의 상태가 깨어져 있는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아, 부족한 것이 있고 넘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에 의해서 넘치는 것에 의해서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제거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이 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과 약선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우리가 GMO와 약선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GMO에 대한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또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향하여서 꾸준히 더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GMO의 형태를 배제하고 뭔가의 미래의 비전들을 본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난해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GMO와 약선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GMO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아주 교묘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양상을 통해서 우리의 식문화 속에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음식 식재료 그 자체로는 너무나 거부하는 모양새가 크기 때문에 바로 접근은 하지 않고 식재료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식 같은 경우나 우리 전통 음식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고추장, 간장, 된장,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름 종류의 원료 형태로 접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참 놓치고 가기가 쉬운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약선의 원칙과 원리에 기본이 되어지는 그 원칙에 기본이 되어지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음양오행과 약선에 관계된 공부를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드디어 음양과 약선, 오행과 약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은 약선식품의 목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원리와 원칙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선식품의 목표가 서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와 원칙을 쓸 것이며 그 원리와 원칙은 어떤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서로 상관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연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약선 요리는 질병 치료와 병증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병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사실 약선 영양 조리 2년의 과정 속에서 절대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부족한 감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기본적이고 더 완벽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선 영양 조리의 2년간의 공부는 그 2년간의 공부의 목표는 바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원리에 이제 입각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의 건강 증진과 질병 원리가 예방학 차원에서 그 가정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체의학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꾸준한 연구가 되어져 오고 있었는데 대체의학의 한 부분으로 영양학적인 그리고 전통의학적인 방식으로 해서 적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약선 영양 조리에서는 요식업 분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식업 분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원리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영양학적인 부분에서 영양학적인 부분을 첨가를 해왔었고 조리 분야는 조리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맛과 모양들, 소비자의 구매 요구에 맞춰서 사실 요식업 분야가 발전되어져 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약선식품에서는 우리가 이 요식업 분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원리를 폭넓게 적용시키자. 그래서 이 적용되어진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원리를 더 현대화하고 규격화하고 실용화해서 음식의 기능과 가치를 향상하고 활력을 부여시키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부분의 일반형은 계절과 지역과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걸 극복해 나가는 약선 요리 식품으로 나아갈 것이며 고급형은 생명식품 분야에서 장기별로 증상별로 병증별로 향상된 약선 요리 식품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의 단순 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이런 방식에서 이걸 약선 식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패턴으로 좀 전환을 해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더 현대화하고 규격화 실용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순 가공의 형태에서 그리고 일반 요리의 형태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고품격 브랜드를 창출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보게 된다면 역시 일반형은 성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계절별로 특성화를 해서 남녀의 서로 다른 레시피, 사계절의 어떤 레시피, 유치원, 초중 등 고등학교, 그다음에 직장, 요양원 등과 같은 그런 서로 다른 단체 급식의 형태로 적절한 레시피와 식품을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형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그리고 그렇지만 참 어려운
어렵게 치료되지 않는 그런 만성 질환들, 뭐 소위 성인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성인병들을 포함된 이 상견병들에 대한 특성화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퇴원을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병후 회복식 및 병원식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파가 극심했었던 지난해 칠한 칠미, 그러니까 7일은 춥고 7일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다라고 하는 용어가 첫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겨울 날씨가 과거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날씨가 지속한다는 이러한 사만사원에서 이제 벗어나 사만삼이라고 하여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떨치는 것이 이제 일반화 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절과 날씨에 굉장히 이 관계가 지어져 있죠. 그래서 계절과 환경이 이 굉장한 그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참 재미나게도 우리는 이 계절과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극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역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없잖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선 요리 그리고 약선의 원리와 기본 원칙이 되어지는 여러 고문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문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체도 자연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극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어감상 그렇게 적합한 부분이 아니죠. 역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내가 아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인체와 자연이 서로가 하나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법은 땅이고 땅의 법은 하늘이며 하늘의 법은 도고 도는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과 도와 인간과 땅과 하늘과 이런 부분이 서로 별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서로 하나이며 서로에 대한 부분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대표적인 그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양생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양생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극복하는 부분도 아니고 바로 자연에 순응한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자연에 잘 순응할 수 있느냐가 바로 양생을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선도 양생 방법 중에 하나로서 사실은 발전되어져 왔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양의학의 가장 대표적인 저술로서 경전으로 되어져 있는 황제내경에서도 봄과 여름에는 양기를 보충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음액을 보양해야 된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와 지역 환경에 따라서 인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절이 되기 때문에 이 계절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의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계절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계절에 대한 더 이해가 필요하긴. 근데 계절은 계절 나름대로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고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계절과 함께 잘 순응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보게 되어지면 아이고 철 드셨네요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철 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농업계통에서 농사를 짓는 그 것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사실 어찌 보면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철들었다라고 하는 이 농사를 잘 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농사법을 잘 사용할 줄 안다. 그 계절이 이러한 날씨의 환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절을 잘 아는 사람들이 농사를 더 잘 짓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계절은 이제 우리가 3개월씩 나눠서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또 월별로도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월별로 또 나눠지는 부분이 또한 그 절기별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15일마다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는 24절기, 12월, 4계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선 요리에 이제 전문가가 되신다고 한다면, 연구가 된다 한다면 사실 철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24절기를 볼 줄 알고 12개월을 나눌 줄 알고 또 4개월을 나눌 줄 알아서 그 절기에 적절한 조리 방법과 그리고 그 절기에 적절한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와 식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식품의 요리에 철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이 먹었다고 철 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결국엔 철이 드는 거죠.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될 거냐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어떤 처세를 할 줄 아느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거듭되어져 가면서 공부가 계속 되어지면서 요리로 식품으로 실천해 내가는 실행으로 옮겨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몸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조리 방법과 또 요리도 서로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뭐 계절 음식이니 계절 밥상이니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계절 밥상이나 계절 음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순히 그 계절에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식품을 만든다고 해서 계절 음식이나 계절 밥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과 식재료의 그 어떤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음식들은 그냥 맛을 그냥 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약선에서는 그리고 동양의학에서는 맛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맛이 아니라 효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맛은 곧
효능인 거죠. 맛은 맛이기도 하지만 곧 효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에 따라 몸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 원하는 맛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이론에 대한 이 바탕은 사실 황제 내경에도 그걸 기록을 하고 있지만 중국 후한의 의학자 의성이죠. 이 장준경의 상한론과 금계요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 금계요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음식이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기도 하지만 먹으면 해롭고 도리어 손상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기사항도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계절별로 주의사항으로 봄에는 간을 먹지 않는다. 우리가 봄에 그러면 순대 같은 거 먹을 때 간 나오잖아요. 근데 간 먹지 마라 했으니까 간 먹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름에는 심장을 먹지 않는다. 정월에는 생파를 먹지 않는다. 3월에는 마늘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봄에는 간을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름에는 심장을 먹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가을의 대표 장기인 폐에는, 가을에는 폐를 먹지 않고 겨울에는 신장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론의 부분에 있어서 틀린 것은 아니죠. 당나라 의학자인 의학자이면서 양생가였었던 손사막도 그에 저서 이 비급 천금 요방이라고 하는 책의 식치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음식으로 치료를 해보고 그것이 안 될 때 약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사막의 학술 사상을 살펴보게 되면 의사는 반드시 먼저 병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병이 어디로부터 침범하였는지 알고 난 다음에 음식으로 치료를 먼저 해라. 그리고 낫지 않을 때 약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음식으로 사기를 배출하고 오정을 편안하게 하면서 혈기로 정신을 맑게 하고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양생의 원칙으로도 양생 원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봄에는 신맛을 줄이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많이 섭취하고, 여름에는 쓴맛을 줄이고 매운맛을 늘리고, 가을은 매운맛을 줄이고 신맛은 느리고, 겨울에는 짠맛을 줄이고 쓴맛은 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을 음양오행각설에 연결을 시켜서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어진다 한다면, 봄에는 신맛은 적게 하고 단맛과 매운맛은 많이 해라. 그리고 여름에는 쓴맛은 적게 하고 매운맛과 짠맛은 많이 하고, 가을에는 매운맛은 적게 하고 신맛과 쓴맛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짠맛은 적게 하고 쓴맛과 단맛은 많이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가미해서 음식을 조리게 하고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가장 간편하게로는 우리가 항상 맛을 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 그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양념을 가지고 맛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간장, 된장, 고추장, 참기름, 고춧가루,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간편하게 이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신맛은 적게 하고 단맛과 매운맛은 많이 해야 되느냐? 왜 여름에는 쓴맛은 적게 하고 매운맛과 짠맛은 서로 또 달리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그 계절의 특성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입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여름에는 잎파부터, 그 다음에 가을은 잎추부터, 겨울은 잎동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될 때 입춘이 시작되어지는 이 계절은 사실 아직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꽁꽁 아직까지는 얼어져 있죠. 그런데 밖에 나가 보게 되면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춘이 되게 되어지면 대부분 양력으로 2월 뭐 3일이나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어, 우리 대문에도 입춘 대길이라고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 건양, 다경 이렇게 그 대문에 써져 있죠. 입춘이 되면 이렇게 큰 좋은 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양, 닭양, 양을 세워서 경축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 이제 뭐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양기를 세우기 위해서 양기가 세워야 하는 것이 목적이죠. 양기를 보충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양기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이죠. 그런데 세상의 만물들은 양기가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든다 한다면 아지랑이 올라오지만 땅은 아직 굳어 있고 땅은 아직 얼어져 있죠. 그래서 동토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동토의 땅에서 새싹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게 되어지면 양적인 기운이 더 필요합니다. 음적인 기운이 필요하기보다는 양적인 기운이 더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죠. 꽁꽁 얼었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무의 껍질을 뚫고 새순이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음적인 기운보다는 수렴하는 음적인 기운보다는 발산하게 하는 양적인 기운이 더 필요하게 되어지고 발산하게 하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 물질들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봄은 바로 수렴을 하게 하는 신맛을 적게 사용을 해야 되고 오히려 발산을 하게 하는 양의 기운인 매운맛과 이 매운맛을 보조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주는 단맛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 지구상에서 생명활동을 하는 이 대사작용을 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당을 근본으로 하는 대사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사작용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 당대사작용이 바로 이제 이 단마, 즉 탄수화물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 대사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음양모형을 공부하다 보면은 봄은 맛으로는 신맛을 배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봄에는 마치 신맛을 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허한 증상에는 신맛을 이제 필요로 하지만 지금과 같이 영양이 어느 정도 충분한 지금 현재 시대에는 오히려 신맛을 더 적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의 최초의 거론이 되어졌었던 황제내경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상당히 BC 2000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는 더 추웠을 것이고 또 더 허약했을 것이고 한편으로 봤을 때 영양실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실증보다는 허증이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재해석이 환경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봄에는 바로 그 신맛은 적게 하고 단맛과 매운맛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자연환경에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에 인간이 손을 댈 만한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찌할 수 없게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진 거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건 어, 태양계를 돌고 있는 태양을 돌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계 안에 있는 목화, 토, 금, 수, 성의 이 행성들의 그 움직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이 계절에 맞도록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봄의 기운을 내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봄은 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 봄의 계절이 바로 신맛이 있기 때문에 신맛으로 인해서 어, 그 봄에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그 곡직의 성질을 이제 지니고 목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의 계절에 신맛을 인간이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의 쓴맛을 역시 건들 필요는 없죠. 가을에 매운맛, 겨울에 짠맛을. 그러나 전혀 관련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그래서 적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게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계절에 나는 식재료를 먹다 보면 그 신맛 나는 거, 쓴맛 나는 거, 뭐 매운맛 나는 거, 짠맛 나는 것은 적절하게 어떤 그 계절에 섭취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양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념을 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이 원리를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름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양기가 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충령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고도의 양기가 나오고 있는 그 부분으로 이제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계절에 맞는 쓴맛은 이제 적게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그 여름은 쓴맛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쓴맛을 그렇게 더 보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혀 보충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쓴맛은 적게 먹고 매운맛과 짠맛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어라. 예, 쓴맛이 넘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사실 매운맛과 짠맛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 폐장과 대장 그리고 신장과 방광에 병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매운맛과 짠맛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봄철에도 역시 신맛이 넘치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신맛이 넘침으로 인해 가지고 위장과 비장 그리고 폐장과 대장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발생한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단맛과 매운맛을 또 먹으라고 하는 더 많이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름에는 매운맛과 짠맛을 더 많이 먹어야죠. 쓴맛이 넘치고 있다는 그 부분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저 밥을 적당히 그 밥을 잘 되게 되어지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밥을 열을 많이 가해갖고 태워버린다고 한다면 그 맛은 쓸 겁니다. 커피 같은 경우도 적당히 잘 로스팅을 하게 되면 구수한 맛이 나지만 태워버리게 되면 커피는 너무 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열을 가하게 되면 더위를 가하게 되면 어, 불과 더 가깝게 되어지면 쓴맛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쓴맛은 적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쓴맛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과도하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뭐 보약 종류 중에서 뭐 쓰디 쓴 그런 보약들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쓴맛 나는 것들이 보약 종류는 아니에요. 달달하고 이제 하는 담백한 것들이 보약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쓴맛 나는 것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몸이 허약하고 나른하고 좀 너무 하다 보면은 그 쓴맛을 많이 쓰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을에는 굉장히 건조한 날씨로서 그 매운맛이 넘치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만물이 수렴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곡이 이제 여물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열매들도 그리고 과일들도 이제 맛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산하는 매운맛을 적게 먹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수렴시킬 수 있는, 그리고 기운을 아래로 내리게 하는 신맛과 쓴맛을 많이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짠맛은 줄여야 됩니다. 왜? 짠맛이 넘치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짠맛은 적게 먹고 쓴맛과 단맛은 이제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음양 학설에 공부할 때 제 3강에서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연령별 적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계절별, 연령별을 같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계절별이 자연에는 계절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생애 주기에는 연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과 계절이 서로 상응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계절별, 연령별 적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과 비슷한 경우는 그 어린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유아기, 유년기, 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름에는 한참 자라고 있는 청소년기, 그래서 그 성장의 극점을 이루는, 성장과 성숙의 극점을 이루는 부분을 이제 여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가을은 이제 장년기를 넘어서 갱년기 정도의 수준을 가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겨울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봄에 그 적용 예를 사실 연령에 적용을 한다면 봄의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올리는 것처럼 어, 유년기의 아이들에게, 유아기 아이들에게, 그리고 유치원 이런 쪽의 아이들에게는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더 많이 추가하는 형태의 요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름에 해당되어지는 청소년기, 한참 뛰어다니고 그냥 하는 이런 그 연령대는 중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어지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쓴맛은 오히려 줄이고 매운맛과 짠맛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도달한 갱년기 정도의 연령층에서는 매운맛은 오히려 줄이고 신맛과 쓴맛을 올리고, 노년기에는 짠맛은 특별히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몸 자체가 그냥 짠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짠맛을 줄여야 되고 쓴맛과 단맛은 올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역시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노인과 젊은이들의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로 달리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본론에 들어가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도와 자연 속의 음양입니다. 우리가 태극도를 보게 되어지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그 동양의 무협지라든지 동양의 무술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그 음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 그림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부분을 형상화했는가 를 보게 되면 잉어가 연못에서 논이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걸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어가 좁은 연못에서 몸집을 키워나가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여러 부유 물질들이라든지 연못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물질들, 그런 것들을 사이사이를 잘 누리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연못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치장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게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눈이 없으면은 여기 이 돌멩이에 부딪히고 이 바위에 부딪히고 여기 가시에 찔리고 어, 서로 부딪히면서 될 텐데,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도시 태극도에 보게 되면 작은 검정색과 작은 하얀색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눈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하얀 바탕에 검정색이 있는 것은, 하얀 바탕을 양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양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한 음이 있다. 그래서 양중즈 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정 바탕에 하얀색 점이 있는 것은 검정색을 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얀색을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속에 들어있는 양이다 해서 음중즈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커다란 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양중의 음이 움직이게 하고, 작은 어, 중에 양이 순리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완벽하게 양적이다, 음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음과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의 개념, 상대가 존재해야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이 음이 존재할 수 없고, 음이 없이 양이 존재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음과 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완벽하게 음이 아니에요. 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양이 아니에요. 왜? 절대적인 음과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상대적인 음과 양이에요. 그래서 양 속에는 반드시 음이 들어있어요. 음 속에도 역시 반드시 양이 들어있어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덜 양적이냐, 덜 음적이냐, 더 양적이나 더 음적이냐에 대한 부분이 판가름 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태나 상황도 서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정상적인 음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50대 50인 것처럼 보이지만 50 속에 편중되어 있는 음적인 것과 편중되어 있는 양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혼돈의 음양, 불균형의 음양, 부조화의 음양, 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음양은 조화와 균형이 맞아져 있는 음양이었죠. 조화와 균형의 음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불균형의 음양, 부조화의 음양을 보게 되어지면, 음양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 혼돈과 아, 그
질병의 상태와 좋지 못한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들이 유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조카의 영화에서도 보게 되지만 이러한 어느 한쪽에 굉장히 이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그 영화 내용을 보게 되지만 참 슬픈 내용인데 어, 이런 슬픈 그 부조화와 불균형의 그리고 혼돈의 상황들은 바로 어,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음과 양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그 평형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번부터는 이제 그 평형이 깨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음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양적인 것이 굉장히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양적인 부분이 거의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음양 이제 독광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제 건강한 건강 상태, 몸의 상태도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과연 음과 양의 평형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 이번처럼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완전한 조화 형태나 균형의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음과 양의 조화 균형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실제로는 오히려 그 음과 양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보다 그 음과 양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음과 양의 움직임이 과연 어떠한지도 우리는 잘 봐야 되고 저는 이 또 다른 음과 양에 속해 있는 이 부분을 저는 그 양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념을 잘 활용하는 것은 물고기의 눈동자를 태극의 핵심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과 함께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재료가 있는 생태 환경을 음양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재료가 있는 우리가 어차피 음식을 조리하고 그걸 이제 요리로 만들게 되어지면 식재료가 이제 사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식재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지역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음과 양의 양적인 기운과 음적인 기운이 서로 상관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재료의 생태 환경을 사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의 이 생태 환경은 국내의 부분을 떠나서 국제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해당 계절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더 깊숙한 관계는 24절기까지도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차츰 공부를 해 나가면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 식재료의 생태 환경을 크게 구분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네 개의 구분 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1이라고 되어 있는 구역은 지금 태양이 떠 있죠.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양지의 지상부입니다. 양지의 지상부이죠. 그리고 이 지상부위에는 이 산들도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 산 속에 호수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에 노출되어 있는 강이나 바다나 시류개천이란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번은 음지의 지상부입니다. 그렇죠? 3번은 양지의 지하부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음지의 지하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 식재료가 살아가는 생태 환경은 이 네 개 구역으로 다 나눠질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1번 구역에서 잘 자라는 식물과
그리고 2번 구역에서 3번 구역에서 4번 구역에 각각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을 텐데 서로 잘 자라는 부분은 거기하고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번 구역의 부분을 우리가 양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환경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양적인 것이 잘 자라기보다는 음적인 것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음모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니까요. 1번과 2번을 단적으로 나누게 되어지면 1번을 양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2번은 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적인 환경이 더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좀 양적인 기운이 있는 식재료가 잘 자라겠죠. 3번은 지상 부위에 비하게 되면 지하 부위는 음적입니다. 그래서 이 음적인 환경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양적인 식재료가 잘 자랄 것이고, 또 4번 같은 경우도 음지에 놓여 있지만 땅속이기 때문에 2번에 비하게 되어지면 더 음적입니다. 그래서 3번보다 더 양적인 것이 자라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 구역은 이제 양적인 환경이죠. 양적인 환경이고, 2번 구역은 좀 음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1번에 비하면 3번은 또 음적입니다. 그리고 2번에 비하게 되어지면 역시 4번도 음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속에서도 음적인 것 속에서도 더 음적이냐, 양적인 것이 더 양적이냐는 서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의 양적인 환경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음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음적인 환경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양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1번이었던 부분을 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2번이었던 부분을 리양이라고 시원할 양자, 서늘할 양자, 3번을 따뜻할 온자, 4번을 뜨거울 열자,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운 이 환경에서 알로에가 잘 자라는 수밖에 없고, 그늘에서 버섯이 잘 자라고, 땅속에서 그중에 양지의 땅속에서 양파와 마늘이 잘 자라고, 음지의 땅속에서 인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식재료와 주변 환경, 생태 환경이 서로 조화와 균형이 잘 맞춰지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채소류의 생태 환경과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부분은 약성 본초학에서 이제 뭐 곡물류, 뭐 이제 콩류, 약재류, 과실류, 어패류, 축산물, 뭐 이제 이런 육류,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씩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개론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 채소류에 대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따뜻한 환경에서 조화 균형을 맞추고 살고 있겠죠. 그래서 가지, 겨자채, 뭐 고과, 고사리, 고수, 그다음에 고추, 곤드레, 구기자에비, 뭐 깻잎, 뭐 기타 등등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1번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서늘한 장소에서 자라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곰치, 산나물, 음지채소가 여기에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그 양지의 곳에서 땅 속에는 뭐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던 마늘과 양파에 대한 부분을 봤지만 뭐 생강이라든지 고구마, 달래, 감자, 당근, 더덕, 뭐 연근, 우엉채, 죽순, 토란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뭐냐 양지 바른 부분과 그다음에 음지, 그다음에 땅속과 땅 위, 지상부위와 지하부위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이 부분이 사계절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또한 그 기후 환경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와 가을과 겨울에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상으로는 보면 봄과 여름의 상황에서 그리고 아열대 지방에서 이제 해당되어지겠죠. 그러나 가을과 겨울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상황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가을과 겨울이 되게 되면 땅속이 오히려 더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지하부가 더 따뜻하고 지상부위가 더 차갑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좀 다르게 그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약선 본초와 과목에서 다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